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한서연은 낡은 다세대 주택에 작은 창가에 서서 회색빛으로 물든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한때 유망한 첼리스트였던 그녀의 손은 이제 악기가 아닌 차가운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를 쥐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난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최만식 회장의 배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다. 수십억에 달하는 빚은 젊은 서연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첼로를 가장 먼저 팔았다. 꿈과 영혼을 파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당장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날도 서연은 쏟아지는 청구서 더미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희망이라고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잿더미 같은 현실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양복,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그들은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그들이 내민 것은 서류 봉투 하나였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자 그중 한 명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라그룹의 강지욱 회장님께서 한서연 씨에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아우라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 서연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 이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 같은 사람에게 아우라그룹의 회장이 무슨 이유로, 서류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이었다. 결혼 계약서, 강지욱 회장과의 법적인 혼인 관계를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서연의 가족이 진 모든 부채를 아우라그룹이 책임지고 상환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가 지급되며 계약이 만료되면 위자료 명목의 거액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랑이나 감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거래였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서류를 찢어 그들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가 지켜온 모든 가치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이 그녀의 모든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최만식 회장이 곧 아버님의 병실까지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마지막 자존심처럼 여기는 그 작은 병실마저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다. 최만식의 비열하고 잔인한 얼굴이 떠오르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움켜쥐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아우라그룹의 본사였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유리와 강철의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서연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그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차갑고 거대하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최고층 회장실로 안내되는 내내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서연은 처음으로 강지욱이라는 남자를 마주했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는 그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잡지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날카롭게 뻗은 콧날과 단단히 다물린 입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검은 호수 같았다. 강지욱은 말없이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무심했지만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영혼을 훑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낮았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음성이었다. 그는 책상 위의 계약서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계약 내용은 모두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연은 간신히 마른 입술을 열었다. 왜 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빚더미에 앉은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지욱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내게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무엇보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나는 내 아내 자리에 불필요한 감정이나 복잡한 관계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닌 그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조건들을 나열한 상품으로 보고 있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얼굴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제 가족에게는 어떤 피해도 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만식 회장으로부터요. 강지욱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과 함께 꺾이지 않은 어떤 의지를 읽은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아우라 그룹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만년필을 내밀었다. 그럼 서명하시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펜의 묵직한 무게가 마치 그녀의 미래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회색 도시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계약서 위 한서연이라는 이름 옆에 그녀는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서걱이는 소리가 그 거대한 회장실 안을 무겁게 채웠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파는 소리이자 동시에 가족을 구하는 소리였다. 서명이 끝나자 강지욱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가져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 하나를 성사시킨 사업가처럼. 그는 모든 것을 사무적으로 처리했다. 결혼식은 일주일 후에 열릴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내 비서가 준비하고 연락할 겁니다. 당신은 그저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은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지만 동시에 내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오직 하나. 2년 동안 강지욱의 아내를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표시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서야 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할 자격조차 없었다. 아우라 그룹의 건물을 빠져나온 서연은 다시 차가운 가을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거대한 금빛 새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려한 장식품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알지 못했다. 자신을 새장 속에 가둔 그 차가운 남자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계약 결혼이 거대한 운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결혼식은 세기의 거래처럼 치러졌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두 모인 화려한 연회장이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신랑 신부의 따뜻한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서연은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마네킹처럼 서 있었다. 수많은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공허한 소음으로만 들렸다. 옆에 선 강지욱은 완벽한 신랑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거대한 박물관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높은 천장, 온통 흰색과 회색으로 꾸며진 미니멀한 인테리어,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싼 추상화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금빛 새장이었다. 그날 밤 강지욱은 서연에게 그들의 결혼 생활 규칙을 통보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 내내 유지했던 부드러운 톤이 아닌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의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각자의 침실을 사용한다.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은 피한다. 그는 마치 사업상 동업자에게 업무 지침을 전달하듯 말했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경계가 있는 편이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강지욱은 서연이 일어나기 전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고 그녀가 잠든 깊은 밤에 돌아왔다. 식사는 늘 혼자였고 광활한 거실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가끔 마주칠 때면 가벼운 목례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철저하게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배제했다. 서연은 낮 시간 동안 아버지의 옛 회사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 몰두했다. 최만식 회장이 어떻게 아버지를 무너뜨렸는지, 그 비열한 수법의 증거를 찾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목표였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연은 방대한 자료에 파묻혀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서류를 검토하느라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온 강지욱은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옅은 미간을 찌푸린 채 웅크리고 잠든 모습은 그가 늘 보아오던 당당하고 꼿꼿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무방비하고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소파에서 눈을 뜬 서연은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담요를 보고 의아해했다. 가사 도우미가 덮어준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기는 분명 이 집의 공용 물품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천이 남아있는 듯한 따스함에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 차가운 남자가 이런 일을 할 리 없다고.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며칠 후 환절기 날씨와 스트레스가 겹쳐 서연은 결국 감기 몸살에 걸렸다. 약을 먹었지만 열이 쉽게 내리지 않았다. 아픈 티를 내고 싶지 않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밤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이걸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생강차인데 감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지욱은 아직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회장님이요? 어떻게 아시고?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낮에 잠시 댁에 들르셨을 때 사모님 안색이 안 좋으신 걸 보신 모양입니다. 따로 분부하고 가셨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알싸한 생강향과 달콤한 꿀 내음이 코끝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으면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피로 회복에 좋은 영양제가 놓여 있었다. 비 오는 날 그녀가 외출 준비를 하면 현관 앞에는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우산이 놓여 있었다. 강지욱은 단 한 번도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배려와 의도적인 무시가 기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가 알던 강지욱은 철저한 계산과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냉혈한 사업가였다. 이 모든 행동들이 그저 자신의 소유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일 수도 있었다. 2년 계약의 아내가 아파서 공식 석상에 나가지 못하면 곤란해지니까. 서연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강지욱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보통 집을 비웠다. 서재는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녀는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건축 디자인 서적을 발견했다. 무심코 책을 펼친 그녀는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그녀가 대학 오케스트라의 자선 연주회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모습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행복해 보였다. 서연은 자신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었지만 전혀 기억이 없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아주 작고 단정한 글씨체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계약의 날. 강지욱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다.
혹시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가 자신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정말 계약서에 적힌 조건들 뿐이었을까? 서연은 손에 든 작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지욱이라는 남자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가 쌓아 올린 얼음 성벽. 그 첫 번째 균열 사이로 아주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첫 공식적인 부부 동반 행사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모이는 자선갈라 디너였다. 행사를 앞두고 강지욱의 비서는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들을 펜트하우스로 실어 날랐다. 한서연은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걸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 그 모습은 화려했지만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옷이 아니라 강지욱의 아내라는 역할을 위한 무대 의상일 뿐이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욱은 평소와 다름없이 창밖을 응시하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출발하기 직전 그는 서연에게 짧게 말했다. 사람들이 말을 걸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면 돼요. 곤란한 질문에는 내가 대답할 테니 굳이 나설 필요 없소. 그의 말은 배려라기보다는 그녀가 혹시라도 실수할 것을 염려하는 상사의 지침처럼 들렸다. 서연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쏟아졌다. 강지욱은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에 손을 감싸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형식적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 덕분에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지시대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그의 옆에서 조용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한창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서연은 잠시 답답한 공기를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자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때 등 뒤에서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한 사장 따님 아니신가? 여기서 다 보게 되는군. 서연이 천천히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최만식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였다. 최만식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있구만. 듣자 하니 아우라 그룹의 강지욱 회장에게 시집을 갖다지 자네 부친의 사업 수완을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 망해가는 회사를 파는 대신 자기 자신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았으니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컸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호기심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서연에게 날아와 박혔다. 서연은 치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당장이라도 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강지욱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때 최만식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역겨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서 강지욱이는 얼마를 줬나? 그 차가운 녀석이 여자한테 돈을 쓰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꽤나 만족스러운 거래였나 보지. 그 순간이었다. 최만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회장. 그 목소리의 주인은 강지욱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와 서연의 곁에 서서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테라스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시선은 정확히 최만식을 향해 있었다. 강지욱은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실 텐데요. 최 회장님.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만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다. 허허, 강 회장, 오해 말게. 그냥 옛날에 알던 사이라 반가워서 인사를 나눈 것뿐일세. 그는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강지욱은 물러서지 않았다. 인사치고는 무례의 정도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강지욱은 최만식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최 회장께서는 사업과 인격을 혼동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장님의 평소 사업 방식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최만식의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날카로운 위협이 숨어 있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두 거물이 벌이는 팽팽한 신경전이었다. 최만식은 자신보다 훨씬 젊은 강지욱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강 회장,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강지욱의 입가의 냉소가 어렸다. 협박이란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무례를 범하신다면 그때는 제가 사실을 증명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최만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아우라 그룹의 막강한 힘과 강지욱의 치밀하고 잔인한 성격을 알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강지욱과 서연을 번갈아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다. 최만식의 비대한 뒷모습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자 강지욱은 그제야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걱정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감싼 채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소. 그 한마디에 서연은 참고 있던 감정이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지욱이 자신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방금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달랐다. 최만식을 향한 그의 분노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분노였다. 그녀를 감싸던 그의 손길, 그녀의 상태를 살피던 그의 눈빛에는 분명 계산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그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연 회장에 머물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는 척하며 힐끗 강지욱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는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에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분노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차가운 계약 관계. 오늘 밤 예기치 않은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서연의 마음속에 혼란과 함께 아주 미세한 온기를 남겼다. 자선 갈래서의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의 결이 이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침묵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감으로 가득 찬 텅 빈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과 탐색전이 오가는 밀도 높은 공간이 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자신을 무력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 강지욱이 보여준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히 돈을 위해 자신을 파는 행위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대가 될 수 있었다. 강지욱은 최만식의 적수였고 자신은 최만식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래의 판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지욱의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 그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강지욱의 비서를 통해 그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강지욱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그는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미리 정리해둔 아버지의 옛 회사 자료들을 들고 서재 문을 두드렸다. 강지욱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그녀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죽이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본론부터 꺼냈다. 지난번 자선 행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도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실 때의 핵심 기술 자료와 연구 노트입니다. 최만식 회장은 이 기술을 훔쳐 지금의 부를 쌓았습니다. 저는 이 기술의 원리부터 상용화 과정까지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강지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회장님께 거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강지욱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그녀의 의도를 전혀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최만식 회장을 무너뜨리는데 제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십시오. 대신 최 회장이 몰락한 후에 저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가 부당하게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서재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지욱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의 결심과 진심을 가늠하려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침묵이 거절의 의미일까봐 불안해졌다. 그녀가 초조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릴 때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최만식을 상대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요. 그의 뒤에는 비열한 인맥들이 얽혀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요. 그의 목소리는 경고처럼 들렸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어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위험을 감수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강지욱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놀라움과 흥미, 그리고 어쩌면 감탄과도 같은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 강지욱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의 승낙은 너무나도 간단했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 되었다.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한쪽 벽으로 다가갔다. 그가 벽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거대한 책장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아우라 그룹의 핵심 전략 기획실처럼 보이는 최첨단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와 거대한 상황판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최만식과 그의 회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지욱은 이미 최만식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상황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곳이 우리의 작전실이 될 거요. 당신이 가진 정보를 저 지도 위에 채워주시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밤은 이전과 달라졌다. 서연과 강지욱은 매일 밤 서재 안비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차가운 침묵 대신 자료를 넘기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그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쏟아냈고 강지욱은 그것을 바탕으로 거대한 전략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서연은 이 과정에서 강지욱이라는 남자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방의 수를 몇 수 앞서 내다보는 체스 마스터였고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꿰뚫어 핵심을 파악하는 분석가였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전략가였다. 서연은 그의 지성에 매료되었고 그가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존중해 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미묘하게 떨려왔다. 그는 그녀를 고용된 아내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최만식의 자금 흐름에서 결정적인 비자금 내역을 발견했다. 오랜 노력 끝에 찾아낸 첫 번째 실마리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탄성을 질렀고 강지욱의 입게도 드물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승리의 기쁨과 동지애,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다. 서연은 갑자기 빠르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계산된 동맹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전략적 동맹으로 변하면서 공식 석상에서의 모습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처럼 어색한 침묵과 형식적인 미소 대신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흘렀다. 그들은 종종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눈빛을 교환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부부의 모습이었다. 재계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차가운 지배자 강지욱이 결혼 후 안정감을 찾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들 부부는 세기의 파워 커플로 불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한서연 자신에게서도 나타났다. 강지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면서 그녀는 위축되었던 과거의 모습을 벗고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온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 안주인의 자리에
걸맞은 기품과 당당함을 갖추어 나갔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강지욱은 그녀의 그런 변화를 말없이 하지만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문제는 어느 미술관 개관 기념 파티에서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파티에는 강지욱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JK그룹의 상속녀 오수진이 참석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등장했다. 오수진은 재계에서 강지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일한 여자로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강지욱과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욱 씨, 오랜만이야.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드네. 오수진은 서연은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자연스럽게 강지욱의 팔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강지욱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야 서연을 발견했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 이쪽이 그 유명한 한서연 씨 소문 많이 들었어요. 지욱 씨가 이런 조용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줄은 정말 몰랐네, 하긴. 가끔은 새로운 것도 신선하긴 하지. 그녀의 말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을 새로운 것, 즉 금방 질릴 유흥거리쯤으로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서연은 불쾌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하지만 오수진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드레스는 예쁘네요. 지욱 씨가 골라준 건가 하긴. 서연 씨 혼자서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걸 고르긴 좀 어렵긴 하겠지. 이런 세계는 처음일 테니까.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아주 생경하고 불쾌한 감정이었다. 오수진이 강지욱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마치 자신이 그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몸짓이 참을 수 없이 거슬렸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 어차피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일 뿐인데. 하지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강지욱의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자신과 그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오수진의 입가에 줘서 어린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강지욱에게 말했다. 지욱 씨, 이 그림 기억나? 예전에 우리 스위스 별장에 걸려있던 화가 작품이잖아. 그때 참 좋았는데. 그렇지, 그녀는 의도적으로 서연이 끼어들 수 없는 둘만의 추억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승리자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욱 씨는 취향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옆에서 잘 보필해야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알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그것은 서연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이 관계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과시였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대꾸하려는 순간 조용히 듣고만 있던 강지욱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오수진의 손을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수진 씨, 그의 낮은 부름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지욱은 오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냈다. 오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지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연이 자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불필요한 친분을 드러내는 일은 삼가주기 바라오. 보다시피 내 아내가 불편해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통보였다. 오수진은 공개적인 망신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강지욱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욱은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서연을 데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파티장을 나설 때까지 서연의 어깨를 감싼 손을 풀지 않았다. 그의 단단한 손길에서 서연은 자신을 보호하는 견고한 벽을 느꼈다. 차에 오르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아까 자신이 느꼈던 질투라는 감정의 정체를 곱씹으며 혼란스러워했다. 계약 관계일 뿐인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는 그 강렬한 소유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강지욱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오수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기분 나빴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 향해 있는 듯했다. 서연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기분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오수진의 도발보다 자신을 감싸고 돌던 그의 단호한 모습이, 그리고 그로 인해 안도하고 기뻐했던 자신의 모습이 더욱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의 계산된 파트너십에 계산되지 않은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수진과의 일이 있은 후 강지욱은 서연을 대하는 태도에 미세한 변화를 보였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에 이전에는 없던 부드러움이 깃들기 시작했다. 함께 전략 회의를 할 때면 그녀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였고 가끔은 그녀의 엉뚱한 제안에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들은 얼어붙은 호수 표면에 실금이 가다듯 서연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온기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어느 날 강지욱이 급한 해외 출장으로 하루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적막함 속에서 그들의 공동 목표인 최만식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과거 아버지의 회사가 최만식의 계열사와 맺었던 계약서 원본이 필요해졌다. 그녀는 강지욱이 관련 서류들을 자신의 개인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로 들어섰다. 방대한 양의 책들이 꽂힌 거대한 책장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그 주인의 성격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강지욱이 말했던 캐비닛을 열어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뒤지던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그것은 캐비닛의 뒷벽처럼 보였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서연은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다. 그러자 낮은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그들이 함께 사용하던 작전실과는 또 다른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비밀을 엿보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녀를 이끄는 강렬한 이끌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두운 공간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방 안은 온통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젤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유화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다른 공간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온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곳은 냉철한 기업가 강지욱의 모습 뒤에 숨겨진 예술가의 아틀리에였다. 그리고 서연은 곧 그 모든 그림들의 유일한 주제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숨을 멈췄다. 벽에 붙어있는 수십 장의 크로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스케치북, 그리고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캔버스들까지 그 모든 곳에 자신이 있었다. 대학교 캠퍼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 친구들과 카페에서 웃고 떠들던 모습,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녀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었다. 그림 속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자신의 꿈을 연주하고 있었다. 각 그림의 구석에는 날짜와 장소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그림은 무려 5년 전의 것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넘겼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자신의 과거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강지욱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첫 만남은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차가운 회장실이 아니었다. 그의 첫 만남은 아마도 햇살 좋은 어느 날 캠퍼스 어딘가에서 첼로 케이스를 들고 걸어가던 그녀를 스쳐 지나갔던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그 안에는 그녀가 예전에 책갈피에서 발견했던 자선 연주회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투명한 상자 안에 곱게 보관된 마른 수국 한 송이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첫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날 팬이라며 누군가 건네주었던 꽃다발 속의 꽃이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누가 주었는지 기억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강지욱이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몸을 덮어주던 캐시미어 담요, 감기에 걸린 그녀를 위해 준비되었던 따뜻한 생강차, 최만식 앞에서, 오수진 앞에서 자신을 온몸으로 감싸고 돌던 그의 단단한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동정이나 계약자로서의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묵혀온 깊고 절박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결혼 계약은 그녀를 사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서투르고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사랑한다는 말 대신 계약서라는 차가운 서류를 내밀었던 것이다. 냉혈한 재벌 총수라는 가면 뒤에 그는 이토록 오랫동안 한 사람만을 바라봐온 순정적인 남자의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들이 뒤섞여 심장을 터질 듯이 채웠다. 자신은 그를 얼마나 오해했던가. 그의 차가운 말들에 상처받고 그의 행동을 의심하며 그를 밀어냈던 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그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첼로를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스케치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곳곳에 희미한 얼룩이 져 있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그리워했을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가 그림에 입을 맞추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상보다 일찍 출장에서 돌아온 강지욱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의 심장부에서
꼼짝없이 그와 마주하게 되었다. 서재를 향해 다가오는 그의 발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리고 있었다. 서재로 들어선 강지욱은 열려있는 비밀 공간의 문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곳은 오직 그만이 아는 성격이자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둔 그의 유일한 진심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문 안으로 들어섰다. 방 중앙에 서 있는 한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5년 전 처음으로 그녀를 그렸던 낡은 스케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놀랍도록 차분하고 강단이 있었다. 그녀는 비난하거나 따지는 대신 그저 스케치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이게 다 뭐예요? 강지욱 씨, 설명해줘요.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모습 뒤에 또 다른 당신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녀는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수십 번의 치열한 협상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철옹성이 그녀의 담담한 눈빛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첫 반응은 언제나처럼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낮게 말했다. 그냥 오래된 취미일 뿐이요. 하지만 서연은 그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취미요. 5년 동안 한 사람만을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게 단순한 취미인가요? 내가 연주회에서 받았던 꽃,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진,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시간이고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가을이었어. 당시 나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 모든 것이 가식과 계산으로 가득 찬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어. 그는 마치 먼 과거를 회상하듯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의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작은 야외 음악회에 가게 됐어. 모두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였지만 내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어. 햇살 아래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첼로를 켜던 당신. 그 순간 그의 잿빛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한 기교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열정과 꿈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회에 몰래 찾아가 가장 먼 발치에서 박수를 보냈고 그녀가 나오는 잡지 기사를 스크랩했으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그리고 또 그렸다. 그것이 그가 그녀의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왜 다가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욱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겁이 났소. 나 같은 놈이 당신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면 당신의 그 빛을 더럽힐 것만 같았소. 내 세상은 온통 탐욕과 암투로 가득 차 있으니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겁쟁이였다. 그는 그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사업 실패보다도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의 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최만식은 그의 오랜 숙적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어떤 명분으로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결혼 계약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지 알고 있었소.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당신을 내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소. 당신을 구한다는 명분 뒤에 당신을 가지고 싶다는 내 검은 욕심을 숨겼던 거요. 그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서연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의 뺨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그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게 뛰고 있는지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네요.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나도 당신을 오해했어요. 처음엔 당신을 증오했어요. 돈으로 나를 산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나를 지켜줬어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항상 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궁금해하고 당신 때문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오수진 앞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질투가 이미 시작된 자신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들이 허물어졌다. 강지욱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얼음 호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뜨거운 감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불같이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애틋한 입맞춤이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한참 동안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강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계약 때문이 아니오. 이것은 최만식에게서 우리의 과거를 되찾고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오. 그의 말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으로 시작된 동맹은 이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의 연합이 되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팀이 되었다. 비밀 아틀리에의 문은 이제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곳은 더 이상 강지욱 혼자만의 고독한 성역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의 전략을 짜는 심장부가 되었다. 한서연은 그의 그림들 옆에 자신의 첼로를 가져다 놓았다. 그녀는 가끔 회의가 길어질 때면 지친 그를 위해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해주곤 했다. 그럴 때면 강지욱은 말없이 펜을 내려놓고 오직 그녀의 연주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최만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가 부당하게 빼앗아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강지욱의 팀이 수년간 수집해온 최만식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증거들은 거대한 퍼즐 조각과 같았다.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지식과 기억은 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출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였다.
그녀는 최만식의 사업 방식, 그의 심리, 그리고 그의 약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최종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 최만식의 자금줄을 끊고 그가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대담하고 정교한 작전이었다. 작전의 핵심은 최만식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그의 탐욕과 자만심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만식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M&A 미끼를 던지고 그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숨겨둔 덫을 작동시킬 계획이었다. 강지욱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사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최만식의 주력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자존심 강한 최만식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미지의 세력에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고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을 것이 분명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필연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지점이었다. 서연의 역할은 최만식이 미끼를 확실하게 물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인맥들을 동원해 최만식의 귀에 아우라 그룹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짓 소문을 흘렸다. 강지욱이 무리한 해외 사업 투자 실패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심지어 두 사람의 결혼 생활마저 파탄 직전이라는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서연은 일부러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고 강지욱과 일부러 거리를 두는 모습을 연출하며 소문의 신빙성을 더했다. 최만식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탐욕은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우라 그룹이 흔들린다는 소문과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의 공격이 맞물리자 그는 이것이 강지욱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재계의 유일한 황제가 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규모의 사채를 끌어들이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회계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욱과 서연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만식 역시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뒷세계와 결탁하며 자신만의 정보망을 구축해온 노예한 뱀과 같은 자였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배후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금의 출처가 아우라 그룹의 해외 지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강지욱이 꾸민 연극이라는 것을 깨달은 최만식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열했다. 그는 강지욱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한서연을 노렸다. 그는 사람을 시켜 24시간 그녀를 미행하게 했고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 서연이 돈 때문에 몸을 팔았다는 식의 악담을 퍼부으며 그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어느 날 밤 작전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자신의 차 타이어가 모두 날카롭게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차창에는 붉은색 립스틱으로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창녀라는 끔찍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서연은 공포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강지욱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단 10분 만에 경호팀과 함께 그녀에게 달려왔다. 강지욱은 찢긴 타이어와 붉은 글씨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채 태우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핸들을 쥔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서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소. 당신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소.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의에 차 있었다. 아니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최만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지욱 씨,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를 붙잡는 힘은 단단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뒤에 숨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파트너예요. 이 싸움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녀의 확고한 의지에 강지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망설일 수도 없었다. 최후의 결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다. 한서연과 강지욱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밝아오는 서울의 새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처럼 완벽하게 제단된 전투복 같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오늘 단 하루로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강지욱이 먼저 침묵을 깨고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따뜻했다. 두렵소 그의 나지막한 물음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마주 보았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니까요. 최만식이 이끄는 태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최만식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회사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으며 자신의 경영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한창 연설에 심취해 있을 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지욱과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장내는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만식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욱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최만식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최 회장님, 연설이 아주 감명 깊군요. 하지만 그 연설을 듣고 있을 자격이 없는 주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욱은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밀리에 매입한 태성그룹의 막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며 주주로서 발언권을 행사했다. 최만식은 그제야 자신이 강지욱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게 졌다. 강지욱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고함을 치는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최만식의 연설을 위해 준비되었던 거대한 스크린에는 이제 그의 화려한 업적이 아닌 수년간 그가 저질러온 추악한 비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백억 대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불법 로비 자금, 그리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때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최만식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고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는지를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강지욱이 제시한 차가운 데이터에 인간적인 분노와 슬픔을 더하며 최만식의 파렴치한 민낯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최만식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욕설에 둘러싸여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최만식의 눈의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경호원처럼 위장하고 객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는 강지욱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지욱 내놈이 감히 나를 건드려 내놈도 가장 소중한 걸 잃는 고통이 어떤 건지 느껴봐야 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건장한 사내 2명이 단상 옆에 서 있던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연 회장은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사내들은 서연의 입을 막고 그녀를 비상구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가려 했다. 그 누구도 손쓸 틈이 없는 그 찰나의 순간 강지욱의 모습이 변했다. 그의 얼굴에서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와 같은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빙하처럼 변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 아래로 몸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고 있던 첫 번째 사내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해 비명을 지르며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서연을 끌고 가던 2번째 사내의 앞을 막아섰다. 사내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지욱은 가볍게 피하며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거구의 사내가 고통으로 쓰러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연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야수와 같은 폭력을 보고 숨을 죽였다. 강지욱은 쓰러진 사내들을 경멸하듯 내려다본 후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그의 수트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적이었다. 그는 얼어붙은 최만식을 향해 얼음 같은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감히 내 것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패배한 최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강지욱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오직 서연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미친 듯이 살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그의 눈에는 안도와 분노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폭풍의 눈 안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찾았다. 주주총회장의 아수라장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정리되었다. 최만식은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하게 연행되었다. 그의 부패 제국이 무너지는 서막이었다. 강지욱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한서연만을 챙겼다. 그는 몰려드는 기자들을 경호원처럼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고 쏟아지는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채 그녀를 데리고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의 세상의 중심은 이제 완전히 그녀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태성그룹 스캔들로 연일 떠들썩했다. 최만식의 비리는 파헤칠수록 끝이 없었고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강지욱과 아우라그룹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몇 달 후 최만식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의 가족에게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강지욱은 아우라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최만식에게 빼앗겼던 기술 특허권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를 철회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가족을 짓누르던 수십억의 빚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말없이 강지욱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지욱은 서연을 자신의 비밀 아틀리에로 불렀다. 그곳에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이제는 낡아 보이는 결혼 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강지욱은 서연의 손에 라이터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 계약은 오늘부로 끝났소.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라이터의 불을 켰다. 두 사람을 억지로 묶었던 종이는 순식간에 노란 불꽃에 휩싸여 한 줌의 재로 변했다. 그들의 과거가 완전히 소멸하는 순간이었다. 죄가 모두 사라지자 강지욱은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소년처럼 떨리고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씨, 지난 5년간 내 세상은 온통 당신이었소. 당신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해 주겠소.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닌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강지욱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이미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입을 맞췄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풍경도 변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서재에는 그의 서류와 그녀의 악보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더 이상 각자의 방을 쓰지 않았고 혼자 밥을 먹는 일도 없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웃고 다투고 서로를 보듬으며 일상을 채워나갔다. 어느 저녁 강지욱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첼로 선율을 들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노을을 배경으로 앉아 눈을 감은 채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에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절박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선율은 평화롭고 따뜻하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돈이나 생존이 아닌 자신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 연주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그녀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문가에 서서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냉소나 차가움은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충만함만이 가득했다. 연주가 끝나자
서연은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임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오늘 하루는 어땠소? 그의 다정한 물음에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하루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는 절망의 도시였고 그에게는 고독의 도시였던 이곳이 이제는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비추는 약속의 땅이 되어 있었다. 돈 때문에 억지로 시작된 결혼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차가운 심장을 가졌던 남자는 비로소 사랑을 배웠고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